안녕하세요. 강신학원 국어 강사 최한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작년에 본 20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도 역시 문법이랑 독서 위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일단 문법 11번부터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용합지문 나와가지고 긴 지문 나왔죠? 자, 이거는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안에 답 다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한번 같이 보면은 영수는 서울에서 산다, 영수는 서울에 산다. 민수는 방에 공부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지금 별표 쳐져 있는 거는 비문 표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 알고 있지? 여기서 보면은 민수는 방에 공부하고 있다는 어색하잖아. 잘못됐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세 개의 예문을 보여주고 내용을 펼치네. 자, 1에서는 애와 애서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애서를 쓰고 애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애서를 주격조사로 쓸 수 있을까? 이 3을 보니까 체육대회를 열었어. 연 주체가 누구야? 학교야.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사격조사 애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주격조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 자, 보면은요, 애와 애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애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애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 여기서 구분을 해줬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애라는 부사격조사가 붙으면은 그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를 가리킨대. 근데 애서가 붙으면은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생긴데, 여기서 지금 구분을 지어줬잖아. 애는 지점, 애서는 공간.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애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애서를 쓴다. 이에서 방해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 공부라는 거는 어떤 행위죠, 행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지점이 아닌 공간이란 말이야. 우리 위치 개념에서 더 넘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공부라는 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의미를 가진 애서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짚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애와 애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애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의, 여기 중세국어 나왔네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국어사적으로, 예전에 중세국어에서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알아보겠다는 것이,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애의와 이시다, 애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여서 애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애서,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애서는 부사격조사 애 이런 거에다가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 애 플러스 이셔가 결합을 해서 애셔, 애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애서 자체에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부사격조사 애에다가 이시다의 활용형, 그러니까 현대어로 하면은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한 말이 애셔라는 것까지 연결지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함으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이 애셔와 같은 거는 이시다가 결합되어 있다고. 이시다는 현대어로 했을 때 어떤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 속에 있음을 줄여가지고 애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애셔 이런 거 앞에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우리 중세국어로 넘어가 보니까 이 애서가 원래는 애셔였고, 그 애셔는 부사격조사 애에다가 이시다,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을 하였구나. 즉 어떤 지점, 어떤 장소에 있다 라는 뜻이 합쳐진 게 애셔구나 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또 넘어가서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우리 현대국어와 다르게 그냥 이런 거를 자주 써줬었대. 이는 얘네 이 애에 해당하는 부사격조사가 현대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짚어주고 있네. 자, 중세국어 때는 의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의 애와 애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대.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애서라고 써야 되는 곳에 중세국어 때는 그냥 애를 써줄 수 있었다는 거야. 즉 그때의 애라는 부사격조사는
지점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공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한편 에셔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여기서 짚어주고 있다. 에셔 이런 것들이 앞에 명사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은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라는 거는 지금 뭐 하나의 공간, 지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하죠. 뭐 대통령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청정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 공간 그 공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 사실 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면 정부라는 공간에서 정책을 발표한 거야? 아니, 사실상으로는 그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발표한 건데 그냥 그거를 대표해서 공간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써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낸다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 이 소리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중세국어에서 에셔 이딴 것들이 주격조사로도 쓰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현대국어의 에서로 이어진다. 우리 현대국어의 에서가 주격조사로 역할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공간 안의 구성원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 학교, 그 건물이 우리 운동회를 개최한 건 아니잖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뭐 교장 선생님들 안에 여러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운동회를 개최한 것일 텐데 그냥 그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공간 자체를 주어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국어의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명사는 올 수 없다.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공간이나 집단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유정명사는 안 돼. 뭐 정부, 학교 이런 식으로. 유정명사라는 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인데 그런 건 올 수 없다는 거죠. 부사격조사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 것처럼 또 하나, 부사격조사 깨에 서가 붙은 깨서도 주격조사로 쓰인다. 하나 더 알려줬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 잠을 주무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우리 깨서라는 거는 주격조사의 높임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이런 그 깨서도 역시 부사격조사 깨에 서가 붙었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보자면 깨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부사격조사 끄이셔, 우리 부사격조사, 그러니까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이 현대국어의 깨서는 끄이셔로 발음이 되었었대요. 이거 역시 끄이와 셔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거래.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부사격조사에 이시다의 이셔가 결합을 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하여 현대국어의 깨서로 이어졌다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세국어의 에셔, 현대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국어의 끄이셔, 현대국어의 깨서는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 나타난다. 우리 차이점도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주고 있네. 우리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에서는 유정명사, 주격조사로 사용될 때 유정명사 앞에서는 못 썼어. 근데 깨서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까지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은 1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세국어에서 애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우리 중세국어에서 애라는 거는 공간이든 지점이든 다 쓸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우리 아까 이 부분 있었잖아. 자, 이는 의,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애는 현대국어의 애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즉, 애는 현대국어에서 지점이고 에서는 공간인데 이거를 모두 쓸 수 있었다는 거잖아. 중세국어의 애는. 그러면 21번의 1번 중세국어에서의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거 맞겠네. 우리 11번부터 답이 1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한 번씩 볼게요. 현대국어에서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그치, 우리 현대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아까 제일 첫 번째 여기서만 봐도 알잖아. 아니,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서울이었죠. 근데 에서 앞에도 붙어 있잖아. 이건 다른 거지. 뭐 하나의 명사가 공간의 의미도 지점의 의미도 다 담아낼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에도 쓸 수 있고 에서도 쓸 수 있겠지. 물론 이 지문에서 이분법적인 구조를 담아내었지만 여기서 처음에 예시부터 에랑 에서 둘 다 쓰인 명사가 있잖아. 이것만 잘 봐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치? 다음 세 번째, 중세국어의 예는 에의와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아니, 우리 얘랑 에의랑 구분 지어준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부사격조사에서 뭉뚱그려만 나왔지 얘네가 이제 뭐 따로 떨어져서 나온 적은 없었고, 이때도 주격조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에셔였죠. 에셔. 네 번째,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셔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우리 셔는 뭐였어요? 이시다의 활용형, 이시다가 뭐였는데 현대국어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지점보다는 공간에 조금 더 가깝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세국어 에셔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셔 앞에 유정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우리 에셔 앞에 유정명사 못 온다 그랬죠? 깨셔 앞에는 유정명사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얘도 한번 같이 보자. 얘를 보면은 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보면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곳의 주체는 뭐야? 공룡 화석이야. 그치? 여기서에서는 뭐야? 그냥 부사격조사야. 이거 가지고 주격조사라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왜? 앞에서는 계속 에서는 주격조사로 사용되었다 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에서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야. 주격조사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에서는 부사격조사인데 이 지문 안에서만큼은 주격조사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발견된 거의 주체는 공룡 화석이야. 주어가 있잖아. 여기 주격조사 이가 나와 있잖아. 여기서 쓰이는 그 지역에서는 부사격조사예요. 부사어야, 말 그대로. 근데 1번 봐봐.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다? 아니야, 이때는 부사격조사가 맞는 거야. 발견된 것의 주체는 공룡 화석이니까. 이때 주격조사 이 이미 존재하니까.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볼게요. 자,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주체가 누구? 정부. 자, 이럴 때가 지금 에서가 주격조사로 실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고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깨서라는 주격조사 사용됐네. 높임의 유정명사에게 붙여주는 주격조사. 그치, 이것도 아까 봤을 때 부사격조사에 이셔가 결합한 거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를 보면은 높임의 유정명사인 할머니에 주격조사 깨서가 붙었다 하는 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물건이라도 뭐 일물이라도 우리 한자를 보면은 일물이라도 그 위에 다 아서물 슬로라. 이거 뭐 현대어플이를 항상 봐야 돼. 중세국어 문제가 나오면은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그 위가 관청에 대응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 빼앗음의 주체가 누구야? 관청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지금 여기서도 역시 집단이나 공간, 어떤 집단이나 그 공간들을 말을 할 때 에서라는 주격조사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물건을 빼앗은 주체가 누군데? 관청. 관청은 사실 어떤 그냥 공간이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물건을 뺏어간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에서는 주격조사로 실현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슬퍼한데 4번에 보면 그 위 에셔는 그 위에 주격조사 에셔가 붙었군. 맞아요. 지금 우리 현대어플리로 봐도 관청이었고 그 관청 옆에 붙어있는 에서는 주격조사로 확인할 수 있겠죠. 빼앗음의 주체는 관청이니까. 다음 부격기셔 12경전이 나시고 12부전 아우 나 뭐 한자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자, 뭐 여튼 현대어플리를 봐.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은 부격기셔야 이거를 지금 현대어플리로 보니까 부처님으로부터야 뭐야? 부사격조사로 대응이 되어 있네. 으로부터, 우리 으로라는 거는
부사격조사라는 거 알고 있잖아. 현대어플에도 지금 의료로 붙어 있는데. 자, 경전이 나왔대. 어디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여기서 부처님으로부터는 부사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었죠. 본문에서도. 원래는 이제 부사격조사였는데 부사격조사 뀌셔. 역시 뀌와 셔가 결합을 했대.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였던 게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하여, 즉 중세국어 때는 부사격조사, 근대부터는 주격조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중세국어의 예시니까 이때 붙여 뀌셔, 이때는 부사격조사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부사격조사 뀌셔가 붙었다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1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거는 의문변동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해보제. 자,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제. 우리 부정확한 발음이랑 정확한 발음을 보자. 일단 찰기, 얘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찰흑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네. 부정확한 발음에서는. 뭐야? 우리 알고 있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는 자음근 단수라 일어나지 않죠. 기억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는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여기서 나오는 이는 주격조사.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거기서는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이거의 발음은 찰흘기 이렇게 해줬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자음근 단순화를 해주면 안 되는데 넣어줘 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발음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도 봐봐. 안팎을 이 맞는 건데 안팎을 뭐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원래. 아까 앞에 봤던 자음근 단순화랑 동일하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쌍기역을 기역으로 바꿔줘 버렸잖아.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도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넋이, 얘도 뭐야? 지금 넋이라고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야 돼. 자음근 단순화 일어나면 안 돼요. 얘도 그냥 연음되어서 시옷이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이 넋이에는 된소리 되기 하나만 들어간 거야. 우리 연음은 음운변동 현상은 아니니까. 연음 이후 된소리 되기 들어갔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 굳이 위에서 해주면 안 돼. 자음근 단순화를 넣어준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끝을. 자, 우리 이거의 정확한 발음은 뭐야? 끝을이야. 우리도 자주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끝을 보자, 끝을 내자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그거는 뭐가 잘못 적용된 예시야? 구개음화. 우리 구개음화의 음은 환경 기억하겠지? 이나 반모음 이가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었어. 구개음화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의가 있는데 어떻게 구개음화가 일어나?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끝을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수패. 얘도 원래 정확한 발음은 수패인데 수배로 발음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끝을 적용하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앞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럼 하나하나씩 봐. 차례기는 자음근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아니, 하면 안 된다고. 차단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2번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이거 맞지? 근데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그치? 이것도 잘못된 거 맞지? 자, 이게 답이겠네. 부정확한 발음의 이유도 짚어주고 있으니까. 세 번째,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 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거 맞지? 근데 넋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이때는 자음근 단순화가 들어갔었잖아. 이게 틀렸네? 네 번째, 끝을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수패는 거센 소리 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그치, 이거는 뭐 맞지. 거센 소리 되기 나올 수도 없지만 적용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수배는 거센 소리 되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그치. 그리고 여기 히읗이 없는데 어떻게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나옵니까? 그냥 굳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거 나와버린 거지.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랑은 5번이랑 아예 연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14번 답안 같이 보면은요,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근 잡히는 어근잡과 접사희로 나뉜다. 우리 어근잡사 합성어 파생어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은 합성어, 그치? 우리 어근 결합은 합성어였죠? 또 어근접사 결합은 파생어였지? 그런데 이게 문제래.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대.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지.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일단 2개로 나눠. 3개 이상이면 일단 2개로 나눠보는 거야. 일단 2개로 나눴는데 둘 다 어근이네. 오케이. 얘는 그런 합성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어근과 접사로 봐. 일단 3개 중에서 2개로 먼저 끊어봐. 만약에 2개로 끊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보자. 짓밟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간은 짓밟히까지예요. 어간은 짓밟히까지고 얘의 구성 요소는 뭐야? 접사, 어근, 접사.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3개가 있는 걸 알겠어. 근데 얘를 일단 먼저 2개로 끊을 수 있잖아. 2개로 끊으면 어떻게 돼? 먼저 이렇게 짓, 그 다음에 발피. 이렇게 끊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끊으면 이제 짓, 발, 히.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일단 3개를 2개로 먼저 끊을 수 있어. 근데 그 2개로 끊었을 때 어근으로 끊어지면 그때는 합성어고, 이런 식으로 어근 접사로 끊어지면 이때는 파생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얘도 보면은 지금 얘의 어간은 뭐야? 밀어붙이까지가 어간이죠. 얘는 지금 뭐뭐가 결합되어 있어? 밀다의 밀이랑 붙이다의 붙. 붙다의 붙. 그 다음에 접사 이. 그러니까 어근 밀, 어근 붙, 그 다음에 접사 이. 근데 먼저 2개로 끊으면 어떻게 돼? 밀어붙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밀이랑 붙이로 끊을 수 있잖아요. 밀, 붙이. 밀도 어근, 붙이도 어근. 오케이. 얘는 합성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기역, 니은을 둘 다 충족하는 거를 골라달래. 한번 보자. 밤새, 거세는 비바람이 내리쳤다. 내리쳤다를 좀 길게 말하면 내리치었다. 오케이. 어시라는 거는 선어머러비니까 어간은 아닐 거야. 즉, 내리치까지가 어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지? 오케이. 우리 여기서 어간 내리치까지야.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주면 내리치. 근데 내리치를 먼저 2개로 끊으면 이렇게 끊을 수 있겠지. 내리치. 맞지? 내리다, 치다. 이게 결합된 게 내리치다잖아. 맞죠? 내리다, 치다. 오케이. 일단 2개로 구성했어. 그럼 여기서 더 끊을 수 있을까? 이때 이 안에 있는 거 이 내리랑 치 안에 어근이랑 접사가 더 있을까? 내리다. 하나의 어근. 치다. 하나의 어근. 그냥 2개의 어근이 결합한 내리치다는 합성어야. 얘는 더 이상 끊을 수 있는 게 없어. 애초에 이게 충족이 안 돼.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 어간은 내리치, 내리랑 치 2개밖에 없어. 기억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거야. 맞죠? 이해할 수 있지? 다음 2번째.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면 여기에 어간은 뭐야? 일단 떠넘기까지지. 떠넘기는 뭐랑 뭐가 결합한 단어야? 뜨다랑 넘기다가 결합한 단어죠. 일단 떠넘기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지. 2개로 먼저 나눠보면 어떻게 돼? 넘기 이렇게 나눌 거잖아. 누가 떠넘기 이렇게 나누진 않을 거잖아.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끊었을 때 누가 봐도 딱 끊기는 지점을 생각해봐. 우리 떠넘기로 끊을 거야? 아니면 떠넘기로 끊을 거야? 떠넘기가 좀 더 익숙하겠지? 그렇지?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넘기 이렇게 볼 수 있어. 일단 넘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넘기 역시 2개로 끊어질 수 있는 거지. 이 넘기도 원래 넘다에다가 기라는 접사가 붙은 거잖아. 넘다에 기라는 접사 붙어서 넘기다 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또 거기다가 뜨다 라는 단어와 결합을 해서 떠넘기다가 된 거지. 그치? 일단 구성 요소는 3개야.
넘기. 그리고 두 개로 끊으면은 떠, 넘기. 이렇게까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역, 니은 둘 다 충족하는 거니까 우리 14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혹시 이 떠를 보고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 있는데 하나 더 알려주자면 이 떠에 들어간 건 뭐야? 의탈락이야, 의탈락. 우리 의탈락 기억나요? 용언의 어간이 의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하면은 의가 사라지는 거. 의탈락이었잖아. 음운변동 탈락 파트에 있던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떠넘기를 봤을 때 뜨다 플러스 넘기다가 결합되었다 라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일단 얘는 뜨다 플러스 넘기다. 근데 넘기다도 보니까 넘다에 기라는 접사가 붙었네. 그러면은 어근 접사 있는 거고 일단 끊으면은 어근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자, 얘 어간은 뭐야? 헛돌이죠? 아스난이지? 서너머럼이니까 헛돌까지가 어간이고 얘는 딱 봐도 접사 어근 두 개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얘 가는 뭐야? 오가겠죠? 얘도 딱 봐도 오가. 이렇게 어근 두 개밖에 없겠죠? 세 개가 안 돼요. 네, 다섯 번째.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히어도인데 우리 방금 봤던 거지. 짓밟혀도야. 일단 어간은 뭐야? 짓밟히야, 짓밟히. 짓밟히를 보면은 짓밟히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여기서 봤지? 짓밟히. 접사, 어근, 접사. 두 개로 먼저 끊으면은 짓밟히 이렇게 끊을 거죠. 우리가 짓밟히 이렇게 끊을 건 아니잖아. 짓밟히. 원래 밟히다에 짓이라는 접사가 붙었다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짓밟히 이렇게 끊어주면은 일단 접사 어근이네. 얘는 니은에 해당이 안 되네.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해달라 했는데 일단 이 단어를 두 개로 끊어보니까 짓밟히, 접사 어근으로 끊어져.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되지 않아서 5번도 안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4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자, 우리 견문장은 혼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혼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견문장을 만들어보자. 자, 우리 여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안긴 문장을 만들어보지. 어떤 식으로 뭐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인용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자, 우리 할 수 있지. 명사절, 명사형음이 미음기. 또 관용절, 관용사형음이 이제 뭐 니을, 리을, 는, 던 이런 거 있었고. 부사절은 뭐야? 이게, 도록, 듯이 이런 거 있었고. 인용절은 고, 라고 이런 거 붙으면 인용절 되는 거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 고, 아니 면 뭐 이런 거 하는 수 있죠?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어미 연결지어서 문장 만들어주는 거 한번 같이 해보죠. 1번부터 보면은 기억이래. 즉 명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사용이 됐나 안 됐나 볼게요. 자,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자, 우리 날씨가 춥다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추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뭐 붙어 있냐? 관용사용음이 니은 붙어 있네. 우리 명사형음은 미음기였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관용사형음이 니은 붙어 있는데 얘는 그럼 기억에 명사절이 아니라 니은의 관용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미만 잘 알고 있어도 진짜 금방 풀 수 있어. 춥다에 붙어있는 어미를 봐봐. 니은이야. 니은은 관용사형음이었어. 그러면은 보자마자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나머지 것들도 봐봐. 자, 형은 물을 마셨다. 마셨다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보자. 얘는 이거 쓰였네.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이 먹었다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봐봐. 얼음을 먹는, 니을, 리을, 는, 던 관용사형어미 중에 는 들어갔잖아. 얘는 니은의 관용절 맞겠네. 얘도 봐봐.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자, 이번에는 추위와 상관없다가 결합되었어. 근데 어떻게? 이 붙어서 우리 이게 도록 듯이 이거는 이제 부사절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추위와 상관없이 여기 지금 부사형어미 붙었기 때문에 부사절로 안겨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네 번째도 봐봐.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이 날씨가 춥다에 고 라는 인용절 만들어주는 어미 붙어있기 때문에 춥다 고를 통해 인용절인 거 확인할 수 있지. 마지막. 형은 물을 마셨지만 지만도 역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가 맞아요. 그치? 어미만 잘 알고 있었어도 이 문제를 진짜 금방 풀 수 있지. 사실 1번만 보고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미들은 다 외워놓는 게 좋다고 하는 거야.
우리 나중에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어미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거는 꼭꼭 체크해봐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문법. 자, 그 다음 우리가 비문학만 오늘 먼저 볼게요. 비문학 먼저. 자, 우리 이 지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은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한 소리지.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그치, 사료,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과거와 만나는 거지. 역사가들도 역시. 근데 사료의 특징이 뭐야?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함이 우리 사료의 특징이라는 걸 알고 있어. 사료의 불안정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치, 사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소리지만,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아니, 사료가 완전하면 역사학이 왜 필요한데? 그냥 그 사료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그거 자체가 역사일 텐데. 맞지? 그거를 짚어주고 있는 거야. 그 불안정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거를 해석하는 학문 자체가 역사학이잖아. 만약에 사료 자체가 역사를 그대로 보여줘, 그럼 우리가 그걸 해석할 필요도 없지. 그럼 역사학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그러니까 매개라는 건 위에서 봤듯이 사료예요. 사료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짚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사료, 일단 제일 먼저 문헌사료, 글로 써져 있는 거를 주로 활용을 했대.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항상 이 역접의 접속사 뒤에 중요해요.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글씨뿐만이 아니야. 글로 적혀 있는 거 말고도 모든 것들, 예전에 나온 모든 거, 뭐 유물이든 그림이든 말로 정해지는 구전이든,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역사의 자료로서,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도 새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있었던 것도 다시 쓸 수도 있대. 역사가들은 끊임없이 사료들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오케이, 우리 좀 어려운 단어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굵직굵직한 역사 말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 우리 이런 게 있었대. 미시사 연구는 뭐 이제 어떤 왕이 누구를 죽이고, 아니면 어떤 관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중요한 거 말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런 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도 당연히 발굴을 하면 좋은 거잖아. 그것들을 하는 걸 미시사 연구를 하는데, 걔네들은 어떤 것까지 자료로 썼다? 재판 기록도 썼고, 일기도 썼고, 편지도 썼고, 탄원서, 뭐 설화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역사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다음에 보면은요, 시각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시각매체 확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비디오든 이딴 것들은 더욱더 사료의 유형을 다양하게 해줬대. 왜?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뭐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역사지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문, 예술지문, 영화까지 결합된 지문이었구나. 융합지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인문 플러스 예술의 융합지문, 역사 플러스 영화. 오케이? 그래서 영화도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대. 그치? 우리가 생각을 해봐. 뭐 여러분도 안 봤고 사실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우리 모던타임즈 뭐 학교에서 가끔 짤로 보여준 적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 이런 거. 그치? 그 막 흑백 영화, 무성 영화 하면서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 그게 지금 보면 역사적 자료지. 우리 그 당시, 그러니까 뭐 근대화 시기에, 그 막 산업혁명 시기에 막 그때 사람들이 어떤 노동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그 영화를 지금 보면 그건 역사적 자료라고 너네들도 인정할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즉 영화도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역사학에서도 점점 생기고 있대.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 우리 문헌사료의 언어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지. 사실 우리 말로 하는 거랑 그 대상이랑 어떤 연관이 있어? 사실 연관이 없어.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요? 여러분 봐봐. 이게 왜 칠판이야? 칠판이란 글자 자체에 이 칠판이란 게 담겨져 있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붙여준 거야. 우리가 말을 붙여줬기 때문에 얘는 칠판이 된 거야. 칠판이란 글자 자체랑 이 초록색의 이 판, 그냥 이 지워질 수 있는 이 판이랑 칠판이랑 글자랑 연관이 없잖아. 연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붙여줬어.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거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라는 거야. 맞지?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 단어가 생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해봐. 뭐 중국어를 내가 예전에 배웠는데 뭐 예를 들어 phase, phase 이거였나? phase 뭐 이러면은 이게 뭐야? 뭔 뜻인지 알겠어? 모르잖아. 왜? 그 대상이랑 방금 내가 말한 언어랑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야, 비행기. 비행기랑 이거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즉 언어라는 건 사실 추상화된 자료라는 거.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라는 거. 이거 이해해야 돼요. 오케이? 반면 근데 영화는 달라.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띈다는 거잖아. 맞지? 우리 생각을 해봐. 중세국어로 쓰여 있는 책들 지금 당신들이 보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고전문학도 잘 못 읽는데? 그치? 근데 우리 역사가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만약에 영화가 들어와 봐. 그 어떤 추상화된 기호가 아닌 어떤 연관도 없는 그 언어로 쓰여 있는 글자로 쓰여 있는 글자 자체는 사실 그 대상이랑 연관이 없단 말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영화라는 거는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아, 이 장면을 찍었구나 라는 거를. 그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완전한 연결이 지어져 있는 거야. 왜? 우리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띈다는 거야. 영화 자체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물질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즉, 영화와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즉, 눈에 보이는 듯하게 직접적으로 그 물건과 그 형상과 연관이 지어져 있는 기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그치? 지표적 기호, 도상적 기호, 그 형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지표적 기호, 지금은 없는 어떤 물체가 우리 그 영화 속 안에 담겨 있어. 뭐 100년 전에는 마차가 있었대. 100년 전 영화에는 마차가 막 뛰어댕겨.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마차가 없어도 그 영화를 보고 아, 예전에는 이런 마차라는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 지표적 기호, 예전엔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그 피사체가 진짜로 그 시기엔 있었구나. 우리가 그 사진 찍힌 거를 보고 당연히 100년 전 사진을 지금 눈앞에 있어. 우리 눈앞에 100년 전 사진이 있어. 그 100년 전 사진 안에 마차가 있어. 그러면 아, 100년 전에는 마차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지표적 기호의 뜻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예를 들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 그치.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그 사실을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 하죠? 그럼 진정성에 있는 믿음은 글씨로 쓴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 영상 그 자체로 보는 거. 뭐 호랑이가 낙타를 낙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다 했을 때 글로 쓰여 있으면 어떻게 잡아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생생하게 볼 수 있겠지. 더욱더 호소력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치?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자, 어떻게 영화와 역사가 관계를 맺어졌는지도 보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지금 굉장히 비슷한 말을 가지고 서로 순서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둘은 분명 다르다는 걸 구분해줘야 돼. 굳이 똑같은 말을 쓴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다르니까 썼어요. 여기 보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역사가 앞에 있고 영화가 앞에 있고 이거에 대한 차이가 생겨요. 자,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루는데 얘네들은 굉장한 두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랑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자, 뭔지 하나씩 보자. 자, 제일 먼저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가 무슨 뜻인지 볼게요.
얘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대. 오케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라는 거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영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영화를 보면서 한 50년 전에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역사랑 연관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역사를 끄집어내는 거라는 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면은 영화에는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그래서 영화에는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소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우리 여기 좀 새로운 말 같은 거 나오면 다 체크해 주는 게 좋죠? 개연적 역사 소설 방식이라는 거는 고증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건 더 확인할 수 있겠지. 다음에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소설 방식도 있다는 거지.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은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상상적 역사소설 방식이라는 건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 해를 품다, 아니면 우리 광해,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뭐였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주 하는 사극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치? 영화를 통해 역사를 보여줘. 뭐 사극을 보면은 뭐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도세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잖아. 물론 이제 배우들의 연기랑 극중 재미도 더해져 있겠지만 그 정도면 나름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을 잘 취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상적 역사소설 방식을 잘 취한 거는 뭐야? 실제로 있진 않았지만 뭐 우리 영화를 보면 뭐 해를 품은다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사극들, 우리 사극들은 웬만하면 다 사실 상상적 역사 소설 방식을 취하고 있지? 그치. 그런 것들. 근데 꼭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건 또 아니래. 역사 영화 아니어도 역사를 담아낼 수 있대. 어떤 거?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눈에 확 보이게, 혹은 좀 돌려가면서 역사를 다들 보여준대. 모든 영화는 사실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야. 자,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이번엔 다른 거야, 앞에라.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뭐야?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번에 그냥 어떤 영화든 상관없어. 그냥 어떤 영화든 그 영화 안에 담겨있는 그때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야.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뭐 대중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뭐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그 당시의 영화는 어떤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영화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안에 그냥 일반적인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해봐. 한 50년 전에 나왔던, 아니 그래 그 100년 전에 나왔던 그 찰리 채플린, 그것도 코미디 영화잖아 사실. 보면서 웃으라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웃으라고 만든 영화인데도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실상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일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명목상으로는 코미디 영화인데 그 안에서도 많은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이다 라는 걸로 연결지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 왜?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래. 기본적으로는 사실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역사를 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역사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근거로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영화는 역사적 자료를 쓰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 또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내가 어떤 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이게 허구인지 아닌지는 의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야,
근데 우리가 뭐 글씨로 써져 있는 역사적 자료를 확인한다 해보자. 그래, 영화? 이런 거 빼. 근데 글씨를 봐도 허구는 들어간대. 아, 영화도 허구지. 그래서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봐봐. 영화는 허구니까 역사적 자료로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봐. 우리 글씨로 쓰여 있어도 허구적 자료를 많이 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어떤 거? 역사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허구의 이야기 뭐야? 소설이나 뭐 설화, 입으로 전해지는 동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도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사용한다는 거야.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준다는 거지. 그냥 소설 속에서 우리 한 500년 전에 나온 고전소설 같은 것들 보잖아. 그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펼쳐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뭐 양반은 셌고 뭐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이런 거를 고전소설들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 소설도 허구적 이야기인데 배격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또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더 나아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자, 여기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있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 아, 이 과거가 잘 안 나와 있는데? 라는 거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서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직접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라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면 일단 아직 안 끝났네. 이거까지 봐야 돼요. 맞아요. 자, 마지막 이거까지 보면은, 자,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또 새로운 말 좀 나왔네.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자. 자,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대. 또 새로운 말. 우리 다운표 안에 있는 개념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야?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정 등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래로부터는 뭐야? 그냥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역사. 우리가 사료로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 많은 것들은 다 우리 뭐 나라에서 쓴 것들, 정부 차원에서 쓴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건 위의 내용이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공식적 사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표현해낸다. 그치, 이런 묻혀있던 목소리도 나타내주는 게 영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라면서 영화는 충분히 역사적 자료로서 또 중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글을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그치. 자, 21번 내용 전개 방식 어떻게 내용을 펼치고 있었죠? 일단 영화와 역사를 연결지으면서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주고 있었던 거지. 그런 내용이 어딨어?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뭐야?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뭐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이런 거 나오면서 역사적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 마지막 A 부분. 그래서 얘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쌓아 올릴 수 있다. 라는 거 짚어줬잖아. 우리 21번에 답은 4번이라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겠지? 맞아요. 다음 보면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1번부터 보면은요. 자,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 웬만한 거 옛날에 있는 거 그냥 다 된다고 생각을 해. 두 번째,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우리 역사가가 활용을 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 이게 뭔 소리야? 매개라는 건 아까 뭐였어? 사료였어. 사료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 과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과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말이 돼? 아니, 공식적 문헌 사료 자체가 매개를 거친 거야. 매개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중간 물체 없이 그대로 왔다는 거지. 즉, 우리 과거를 그대로 볼 수 있어? 뭐 타임머신이라도 있을까? 그런 거 없잖아. 매개를 거치지 않은 사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그 매개가 즉 사료라는 것. 사료를 통해서만 우리는 과거를 확인할 수 있지 현재는 아직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맥이라는 거는 딱 중간, 딱 연결을 해주는 연결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연결. 우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게 있어야지. 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세 번째,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사료 발굴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끊임없이?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래 어떤 것들? 여기서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 딱 짚어주고 있잖아.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것들? 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찾아낼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 다시 쓸 수도 있고, 또 원래 썼던 거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발굴이라고 짚어주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번의 답은 3번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영화의 사료로서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소설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어떤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 밝히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아니네. 여기네.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아니지. 언어보다 우리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가 지표성, 도상성이 훨씬 더 강했다. 그랬죠? 이것도 틀렸고. 자,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아니, 도상적 기호라고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 상징적 기호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냥 뭐 언어와 같은 거라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2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거. 가와 나가 아까 뭐였어? 이런 거였어.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직접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소설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랬지. 일단 둘 다 허구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에 관한 거예요. 그치? 자, 보면은 뭐 기억 보면은 우리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판소리도 역시 허구적 이야기 있죠? 그치? 진짜 뭐 토끼가 용궁에 가고 이런 거는 다 허구적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런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해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우리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죠? 그치? 얘는 가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전이라는 거는요, 뭐야? 법전이야, 법전. 법전이 허구적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얘는 필요 없어. 가도 나도 아니야. 허구적 이야기가 애초에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 명나라 때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네. 그래서 뭘 했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 허구적 이야기 사용했네. 그래서 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 그렇지. 이것도 각 시대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구적 이야기 사용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7세기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설화집의 여러 곳의 문장을 차용했대. 직접 우리 나에 해당하는 것처럼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 그 여인의 심리를. 그 여인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거를 하기 위해 허구적 이야기 여러 소설집에서 차용했다 그랬잖아.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소설을 보완한 부분. 이게 나였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23번의 답이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근데 이거 사실 이거 니은이 경전이야. 경전은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야. 법전이잖아. 이것만 이해했으면 다 바로 1번이다. 왜냐면 다른 선지들에 다 니은이 껴있더라고. 그치? 니은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고요. 다음 기억을 보면은요. 기억은 아까 또 뭐였어? 여기.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치?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지. 이 관점에서 A를 비판하자. A가 뭔데? 이거야. 얘는 뭐였어? 영화는 충분히 역사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였지. 그쵸? 그래서 우리 A에서 보면은 뭐 사람들의 기억이나 뭐 증언, 구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혹은 그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옛날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끊임없이 의심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겠어? 그 사람들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니네 쓰려고 하는 자료들 계속해서 의심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역사적 매체로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비판할까? 계속 그냥 끊임없이 의심하라. 비판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야, 너네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돼. 라고 말할 게 당연한 거잖아. 그 사람들이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 자, 가능성 가지고 있다 아닐 거고,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화고를 포함하는 뭐 소설적으로 주목하겠지. 알아서 영화하는 사람들은 뭐 역사 영화에 대척점이 있는 것은 아니면 뭐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이렇게 언제 말했어? 의심해야 된다 그랬지. 의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어디야 도대체? 야, 니네가 쓸 자료 계속해서 의심해봐야 돼. 라는 게 기억의 내용이었잖아. 그런 내용을 확인해보면 5번이죠. 5번. 기억이나 구설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서류로 가능하다. 그치? 검증! 계속해서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 라고 할 거지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4번의 답은 5번이다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한번 같이 보자. 자, 보기를 먼저 보면은요, 1982년작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자, 우리 마르탱게르의 귀향이라는 영화는 16세기의 어떤 재판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래요. 그러면서 당시 사건의 정황과 이런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역사가는 뭐 했대?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똑같은 역사서를 출간했대. 그리고 93년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은 93년에 이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은 어떻게 됐대? 자,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대. 오케이.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났다. 전자는 당시 일단 이 마르탱게르의 귀향 첫 번째 영화인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하였다. 근데 후자는 가짜 남편이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각각의 영화들, 이 영화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영화지만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포커스가 다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보기는 그냥 영화 작품에 대한 내용이었어. 뭐 이제 재판 기록들 가지고 썼고, 그래서 역사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보면은 1번 순지부터 보면은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 우리 여기 뭐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그 당시에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 항상 영화에는 집단적 무의식,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 딱 여기 있잖아. 자,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도 담아내 있고, 또 이제 이상과 뭐 지대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 그랬잖아, 역사에서는. 이것도 역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잘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보기라고 절대 어렵다 생각하지 마. 다음 두 번째,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을 가공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는 뭐 새롭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역사적 독해 시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모든 영화는 다 역사적 독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모든 영화에 대해서는 그냥 뭐든 코미디 영화든 뭐든 그냥 싹 다 역사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를 탈바꿈했다,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또 그 당시로 그것도 탈바꿈했을 때 그때 민중들의 욕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지. 이걸 가지고 역사적 독해를 못한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이 지문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선지야.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의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그치, 이거 보면은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은 이제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 게 맞죠?
그 속에서도 역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을 거야. 영화를 만들면서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작자, 감독의 의도가 당연히 반영될 테니까 라고 우리 본문에서도 짚어줬었어요. 네 번째, 영화 마르틴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 아까 우리 체크해줬던 거 기억나죠?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 어디 있었어? 여기지. 그치,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거. 상상을 쓴 거는 상상적 역사소설 방식이었죠? 그치. 해서 자, 5번을 보면은 자, 마르틴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서서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 우리 미시사 연구라는 것도 첫 번째 문단점에 있었지? 그래서 미시사 연구가 뭐였어요? 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게 미시사 연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번의 답은 5번이라는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문이 이 점유계정에 관한 문제는 같이 해본 친구들도 많고 일단 이거는 내가 질문으로 받아줄게요. 꼼꼼히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비콘 지문, 이 스마트폰 비콘 지문, 기술 지문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그렇지.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오케이. 스마트폰은 그치 위치 측정 기술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위치를 측정한대요. 어떻게? 일단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 개념 짚어주는 것들 확인해야 되겠지? 절대 위치의 개념은 뭐야?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 그리고 또 상대 위치의 개념은 뭐야? 어떤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 말 그대로 절대 위치라는 거는 우리 위도, 경도가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잖아. 그 위도, 경도를 가지고 딱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위치. 그 상대 위치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얼만큼 움직였으니까 이쯤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상대 위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한대. 오케이, 또 새로운 개념들 나왔으니까 체크해주자. 먼저 보면은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 오케이. GPS는 위성으로부터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보면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데 오케이, 우리 GPS의 특징들도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문제도점도 있나 봐. 단점도 짚어주고 있네.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단점. 그 다음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려운 게 두 번째 단점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MU는 먼저 보자. 우리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IMU가 상대 위치 구하는 기술인가 봐. 내장된 센서가 있대. 그거에서 이제 가속도랑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얘 가속도가 이만큼이고 속도가 이만큼이니까 이쯤에서 출발했으면 지금은 한 이쯤 가 있겠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상대 위치인 거지. 그게 IMU 기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은 굉장히 뛰어나대. 얘의 장점이야.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는 것. 근데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돼.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그렇지, 오차는 점점 누적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갈수록 오차가 커지는 게 단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대.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써. 아니, 함께 사용해서 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우리 실내에서는 분명 아까 GPS 같은 거 쓰기 어렵다 그랬잖아. 실내에서는 쓰기 어렵다고. 이럴 때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일단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대. 그래서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래. 오케이, 우리 비콘의 정의를 짚어줬다. 일단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고 비콘이 여러 개 있나 봐. 비콘마다 식별번호가 정해져 있대. 뭐 얘는 1번 비콘, 얘는 2번 비콘, 얘는 3번 비콘, 얘는 4번 비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자기의 번호와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이쪽에 있어, 나는 이쪽에 있어, 나는 이쪽에 있어, 나는 이쪽에 있어, 이런 정보를 담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게 비콘의 역할이래. 자,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낸대. 그치?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는데, 자,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대. 비콘 자체가 보내는 신호는 똑같아. 그 신호의 세기는 똑같아. 근데 당연히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신호가 약하게 느껴지겠죠? 또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신호는 또 약하게 느껴지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단말기, 우리 스마트폰 단말기 생각을 해보자. 어떤 스마트폰 단말기가 비콘 신호에 도달거리 내로 진입을 하면은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대. 우리 스마트폰 안에 어떤 수신기가 있는 거야. 이 수신기가 여기 1번 비콘 있다. 여기 3번 비콘 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인식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대. 어떻게 하나 보자. 자, 제일 먼저 근접성 기법. 근접성 기법은 뭐야?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는 거야. 자, 내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비콘이 있어. 비콘을 동그라미로 그려볼까요? 비콘 1, 비콘 2, 비콘 3, 비콘 4. 이렇게 비콘이 4개 있어. 이렇게 비콘이 4개 있고 내 휴대폰은 여기 있는 거야. 내 휴대폰. 이건 내 휴대폰이야. 자, 그러면은 비콘들은 다 동일한 신호를 보낸다 그랬어.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자,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때 해당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대. 그럼 여러 비콘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대.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 지금 누가 봐도 동일한 신호와 세기의 신호를 다 보낸다고 하면은 우리 이 스마트폰이랑 가장 가까운 비콘은 여기 1번 비콘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비콘을 활용한 기술을 봤을 때 지금 단말기의 위치는 여기다. 여기가 단말기의 위치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근접성 기법이야. 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다음 거를 보면은 자, 3변 측량 기법. 얘는 말부터 어렵게 생겼네. 이 3변 측량 기법은 뭐래?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오케이. 신호 세기를 측정을 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 오케이.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비콘을 중심으로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대.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대. 그 교점이 단말기의 현재 위치대. 자, 그러니까 비콘을 중심으로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데,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이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은 커지고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원은 작아지겠지? 만약에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원 안에,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 이게 뭔 소린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 비콘 1이 있어요. 여긴 비콘 2가 있어요. 자, 여긴 비콘 3이 있어요. 각각이 뽑는 신호들을 생각해 볼까요? 얘는 신호의 세기. 우리 여기 지금 신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그랬으니까 어떤 단말기의 위치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비콘이나 이 정도 돼요. 자, 우리 비콘 3은 한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 그럼 여기가 이제 내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3변 측량 기법이라는 거는 각 비콘들을 중심으로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 신호 세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해봐. 신호를 가지고 거리로 환산을 하고 그 거리를 반지름을 표시를 한대. 자, 신호를 가지고 거리로 환산을 한다. 그치? 그럼 신호가 세면 셀수록 거리는
짧은 거야? 먼 거야?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신호가 세. 신호가 되게 세. 신호가 되게 세면은 비콘이랑 단말기의 거리가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신호가 세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거지.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원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서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했으니까 원은 작아지는 거야. 원이 작다는 소리는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되게 포인트였을 거야. 우리 41번이 가장 어려웠을 거잖아. 근데 그 41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알았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신호를 가지고 거리로 환산을 해. 그리고 그 거리를 바탕으로 원을 그려. 그치? 그럼 신호가 세면 셀수록 거리는 가까워. 거리가 가까우면 원은 작아. 맞지? 작은 원이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고, 큰 원이면 그만큼 멀리 있고 신호는 약하다는 거야. 원이 클수록 신호는 약한 거고, 원이 작을수록 신호는 센 거 라고 연결을 꼭 지어줘야 돼요. 오케이? 이것까지는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위치지도 기법은 특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대. 아, 오케이. 또 마지막 기법. 얘는 위치지도 기법이래. 얘는 어떻게 해? 특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그리고 그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자, 작은 구역으로 나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나누고 기준점을 설치. 얘네가 다 기준점이야. 얘네가 기준점이야. 얘네가 기준점이고 그 주위, 기준점 주위에다가 비콘들을 설치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1번 비콘 있는 거고 뭐 여기에 2번 비콘 있다 하고 여기에 3번 비콘 있다 하고 여기에 뭐 4번 비콘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자, 비콘들이 어떤 신호를 송신해. 그럼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 이 기준점이 얼만큼 왔다? 우리 1번 비콘은 여기 왔고 3번 여기 왔고 2번 이렇게 왔고 이런 식으로.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그리고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미리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를 기록해 놔. 그렇지.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을 하는 거야. 자, 우리 기준점마다 기준점, 하나하나의 기준점마다 각각 자신들의 위치, 또 자기가 받는 신호를, 자기한테 신호를 보내는 비콘들의 식별번호 같은 거 다 파악하고 그게 얼마나 쓴지 또 미리미리 다 우리 기준점들에서 모든 기준점들에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 내 스마트폰 단말기가 도달을 했어. 그럼 걔는 이제 비콘 신호를 수신했지. 그럼 그 신호 세기를 측정을 해. 그 다음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을 해. 그럼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게 알려준대. 자, 얘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이 기준점이라는 게 들어왔어. 기준점이 들어와서 우리 스마트폰이 여기 들어왔어. 뭐 여기 딱 스마트폰이 딱 여기 들어왔다. 여기 딱 들어왔으면은 저 지금 이제 1번 비콘의 신호를 받았고 그 세기는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거. 1번 비콘 식별번호, 1번 비콘의 신호 세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라는 걸 서버로 전송을 한대. 그럼 그 서버는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지금 이 기준점이랑 가장 가까울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지. 그치? 너랑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은 이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이 위치가 너의 위치가 되는 거야. 자, 이 위치지도 기법에서는 기준점의 위치가 스마트폰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단말기의 위치. 자, 이렇게까지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게요. 자,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거면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가 아니지. GPS는 절대 위치잖아. 어디 있든 상관없는 거잖아. 우리 위성에서 보내는 건데 위성에서 너의 위치 확인해서 딱 알려주는 거잖아. 기준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기준점이 필요한 건 상대 위치였지. 두 번째,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 아니야, 서로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낸다 그랬었지. 세 번째,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콘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지. 비콘들. 나는 1번 비콘이야. 나의 위치는 여기고 나의 신호는 이만큼이야. 나는 3번 비콘이야. 나의 위치는 여기 있고 신호는 이만큼. 너에게 닿는 신호는 이만큼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비콘들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야, 이번엔 아이폰 들어왔네. 이번엔 아이폰 12. 뭐 이번에는 갤럭시. 이런 거 들어왔다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서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우리 실내에서 GPS 쓰는 게 비콘이 아니야. 얘는 블루투스 기반 장치였대잖아. 뭐 위성 식별 번호 이런 거 없었죠. 위성을 막 받아들인다.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다섯 번째,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그치, 이게 상대 위치의 이렇게 내용이었잖아. 초기 지점, 기준 지점을 가지고 가속도랑 속도를 이용해서 얘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아, 얘가 속도는 이만큼, 가속도는 이만큼으로 이동했으니까 지금 위치 한 이쯤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상대 위치 IMU 기술이었지.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걔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IMU의 단점인 것까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8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음 39번.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1번.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전파 지연이 아니라 애초에 그 위치 오차였지. 위치 오차. 전파 지연은 GPS에서 쓰였어요. 그치? 두 번째. GPS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니야,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빠지는 게 없었어. 짧은 시간 동안은 위치가 크게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차가 누적되는 거는 IMU였지. 세 번째,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순간적인 오차 발생하는 거 아니야. 초기에는 오차가 거의 없다 그랬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 아니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훨씬 더 커진다 그랬지. 이건 오히려 뭐 GPS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은 없어요, 우리 GPS에. 그냥 위에서 쏴주는, 위성에서 쏴주는 신호 그대로 받는 게 GPS인데 이런 거 없습니다. 다섯 번째,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 그치? 아까 말했잖아. 가속도랑 속도를 측정하면서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데 계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오차가 점점 누적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9번의 답도 쉽게 5번이라는 거. 여기까지도 난 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우리 기억을 보면은요, 이거야. 위치지도 기법.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거. 기준점 설정해서 하는 거. 그치? 자, 1번부터 보면은 측정 공간에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내가 아까 선 3개 긋고 점 9개 나왔지. 아니 4개 긋으면 16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두 번째,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맞지? 우리 비콘의 식별번호 같은 거, 또 이제 비콘의 신호 세기 같은 것들, 이런 거 미리 다 모든 기준점에서 다 가지고 있는다 그랬잖아. 그치? 비콘의 식별번호도 기준점의 위치 좌표도 또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에 다 기록을 해놓고 모든 기준점에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가 들어왔을 때 기준점들에게 뭐 서버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였지. 그 다음 세 번째,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가 틀렸지. 우리 위치 지도 기법은 뭐였어? 기준점의 위치였잖아. 기준점의 위치. 비콘의 위치가 아니라. 그치? 미리 설정해놓은 기준점의 위치가 스마트폰 위치가 되는 거였지. 단말기의 위치. 자, 여기서는 비콘이 아니에요. 비콘이. 그렇기 때문에 40번의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왜 비콘을 이동해서 설치했다. 그럼 이제 위치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그치? 우리 비콘을 계속해서 설치했다. 그러면은 우리 미리 이미 서버에 전송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비콘이 옮겨졌으면 우리 1번 식별번호 1번을 가진 내 비콘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라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줘야지 기준점이 다시 한번 정보를 저장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에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치? 우리 위치 지도라는 거 아까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었죠? 맞아요.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해줬던 것만 잘 생각하면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정리해봐. 신호의 세기가 강하다는 건 뭐야?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거야. 거리가 그만큼 가까우면은
원의 크기는 작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신호의 세기가 가장 큰 게 뭐야? 1이야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오케이? 이게 제일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Q라는 건 장애물이네. 그럼 실질적으로 신호의 세기가 더 약하게 느껴지는 거겠네. 그럼 만약에 장애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비콘 3에 해당하는 원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선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근접성 기법과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자, 우리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은 우리 단말기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 근접성 기법 아까 뭐였어? 가장 가까운 세기의 신호를 보내는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거였지. 가장 가까운 비콘. 가장 가까운 비콘 어디야? 1이겠네.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은 우리 단말기의 위치는 비콘 1이 되는 거고요. 삼변 측량 기법은 뭐였어? 세 개의 원이 모두 만나는 지점. P. 그치?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P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냐, 여기냐. 둘은 분명 다르잖아?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 두 번째.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 약한 것부터, 신호 세기가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은 3, 2, 1이죠. 아까 가장 센 게 1, 2, 3이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실제 단말기의 위치래. 실제 단말기의 위치. 그럼 이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봐야지. 장애물. 장애물을 없애봐야지. 장애물. 실제니까. 자, 너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장애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비콘 3의 크기는 작아져야 돼. 원의 크기는. 신호가 더 세질 테니까. 자, 이만큼 작아졌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겠네. 이 안에 중심점, 이 단말기의 위치가 되겠지. 그럼 P, 원래는 P였는데 이만큼이나 내려오게 됐어. 맞지? 장애물,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장애물이 없을 때를 계산해보면 되고. 자, 우리 딱 이렇게 지금 비콘 3으로 해보니까 P에서 이 비콘 3 쪽으로 훨씬 내려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실제 단말기의 위치가 될 거야. 그러면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지금 우리 삼변 측량 기법이 들어갔을 때는 장애물의 영향도 받은 거니까 실제는 장애물 빼주고 생각해서 해보면 훨씬 더 비콘 3에 가까이 있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똑같이 4번을 봐봐.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한다. 우리 P방향으로 이동을 해? 아니, 비콘 3방향으로 더 당겨진다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이번에 새롭게 해보자. 비콘 2의 신호 세기가 약해진대. 약해진다는 건 뭐야? 원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야. 원이 더 커져. 원이 더 커져.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이만큼 커졌으니까 자, 공통점들 끌어내면은 여기까지 해보면은 겹치는 데 있나? 대충 한 이쯤이라고 볼게요. 자, 이러면은 원래 P에서 비콘 1 쪽으로 이동한 거지.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지. 원이 더 커져야 되는 거야. 신호 세기가 약해졌다는 건 거리가, 신호 세기가 약해졌다, 거리가 더 멀어졌다. 거리가 멀어지면 원은 더 커진다 라는 것만 잘 정리해놨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술 지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기술 지문이야. 한 번씩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은 꼭 얼굴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딱 9월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